아쇼카 왕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쇼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진시 왕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무렵이 성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이런 분들이 움직이시던 시절도 다, 장자 뭐 이런 분들이 움직인 시절도 다 그때고, 제자백가, 백가 쟁명이라고 하는 그 시절이고, 그 다음에 히랍에서 히랍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탈레스, 뭐 아르키메데스 뭐 하는 그 숫자 들어가는 분들 나오는 것도 다 그 시절이고, 그래서 성인이 막 출세하던, 성현들이 출세하던 그런 시절이 있고, 그 다음 시대가 되면 이 아쇼카 왕쯤 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국가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결국 하나로다가 통일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통일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죠, 진시황이 등장. 그래서 통일, 진시황의 통일,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의 통일. 마우리아는 공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랍 쪽에서는 로마가 드디어 이렇게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하죠. 만약에 로마가 조금만 약했으면 불교는 서쪽으로도 갔을 겁니다. 동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도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문화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문화권의 장벽을 통해서 서쪽으로 전파된 불교들은 사라지게 된 거죠. 흔적이 없죠. 아쇼카 왕 이야기를 보면 로마 쪽에도 법대관을 보내서, 히랍에도 법대관을 보내서 불교 믿으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 흔적도 없죠. 그래서 그쪽에는 자기 문화들이 이렇게 되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삼성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미국에 가서 보면 삼성 게 그렇게 많이 팔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아이폰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국산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외국 거를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소니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 굉장히 좋았죠. 그건 뭐 갖고 싶었던 물건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 같은 데서는 소니가 한국에서 털고 나갔습니다. 철수했습니다. 왜? 안 팔려요. 삼성이나 LG 거를 쓰지, 오히려 삼성이나 LG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소니에 대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로망이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건 뭐 시대적 아픔입니다. 그래서 소니 노트북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니 철수하기 전에. 철수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거를 쓰다가 소니 거를 샀어요. 더 재밌는 건 소니 게 더 쌌습니다. 삼성 거보다. 그때도 벌써. 안 팔리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삼성 거보다 소니 게 더 쌌었어요. 난 소니 거를 사야지 라고 해서 소니 거를 받자마자, 배송받은 그날 반품했습니다. 삼성 거 쓰다가 소니 거를 잡으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우리나라 물건 쓰다가 이렇게 중국 거 쓰면 뭔가 이렇게 약간 애가 버금버금거리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향돼도 하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좋은 게 있으면 굳이 뭐 쓸 일이 없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중국이 인도에 비해서 그 당시에 문화 수준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마 쪽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는 로마가 막아버린 거예요. 문화력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막는 거 아닙니다. 너네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막는 게 아니고, 들어가도 유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력이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슨 얘기도 하냐면, 한국 불교가 원래 훌륭한데 영역이 잘 안 돼서,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돼서 외국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 문헌들을 영역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종단에서도 추진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번역해 갑니다. 우리가 굳이 번역해서 안 해줘도 됩니다.
인사성 바른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하이데커라고. 인사성이 굉장히 바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글을 미국 사람이 와갖고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디 내 이런 철학을 영어 같은 줄 거지 같은 문장으로 바꾼단 말이야. 이래갖고 거부를 했습니다. 어디 배워먹지 못한 놈들 한참 떨어지는 것들이 말이야. 유럽의 자존심이죠. 그런데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번역해서 준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절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칸트에 대해서 누가 뭐 독일 사람이 칸트를 번역해서 우리한테 줬는지 아세요? 헤겔 번역해서 줬을 것 같아요. 독일 사람이 한국말로 내가 번역해서 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칸트를 배우게 해야겠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는 높으면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지 번역해 준다고 보고 번역 안 해준다고 안 보고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아쇼카 왕의 전 인도 통일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촐라 왕조 쪽하고 스리랑카는 점령 안 했죠. 그런데도 왜 전 인도의 통일이라고 할까요? 거기는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 그러니까 그냥 같은 인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거는 영국이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손을 뗐을 때 인도는 쪼개졌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면 지금은 중국이 가장 인구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2020년에는 인도가 최고 인구수로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지금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합치면 3억이 넘습니다. 그거 빼고도 환장하겠지. 만약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었으면 지금도 중국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중국을 잘 안 가보신 분들이 중국을 판단할 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가면 사람 겁나 많을 거야. 세상에 뭐 14억이 있대.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토가 국토 개념으로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도 인도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아도 문제 없어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수평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산화정책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걔네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인위적 산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꺾어졌죠. 이렇게 해서 바닥을 파고 있잖아 지금. 뭘 해도 인구 관련해서 수십 조를 갖다 보도 이게 안 올라오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뭐 미국처럼 뭐 이민을 뭐 본격적으로 받기도 애매하고 지금 뭐 깝깝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인구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부파불교가 많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전기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근본 분열에서 지말 분열, 본격적인 부파로 갈리기 전에 이 아쇼카 왕의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통일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적인 충격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충격, 아주 강력한 게 밖에서 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인도는 하나로서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유행한 게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두 번입니다. 하나는 몽고의 침략,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 왕 때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충돌을 해오는 거죠. 그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싹쓸이를 하면서 오니까 그 세력을 막아내는 게 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빈두사라라는 게 당신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쇼카 왕이 그걸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쇼카 왕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빈두사라에게는 101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들만 101명. 참 대단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 덤덤한데요. 그건 불멸의 업적이에요. 그렇게 하셨지만 아쇼카 왕이 집권하자마자 99명의 아들들을 죽인다는 거. 한 명. 당신 빼고 101명이니까 당신 빼고 한 명 남아났죠. 그 한 명은 동복 동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였고 하나만 진짜 우리 엄마 동생. 그렇게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복전쟁에서 107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칼린카 전투에서 사상자 10만 명, 포로 15만 명. 2200년 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사상자 10만이면 무진장 많은 겁니다. 사망자가 10만이고 다친 사람이 15만 명, 25만 명이 충돌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이럴 때 나오는 진부한 비유들이 언제나 있죠. 피가 투구를 이렇게 띄우고 있다. 피 강에 투구가 떠내려간다. 뭐 이런 진부한 비유들이 언제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정복전쟁에 성공하고 나서 결국 불교로 귀의해서 나중에 자비의 아쇼카, 복지의 아쇼카. 아쇼카 왕은 정복군주인 동시에 굉장히 잔인한 걸로, 통일 때까지는 잔인한 걸로 이름이 떨쳐졌고 지금은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아쇼카 왕이죠. 그래서 아쇼카 왕의 마우리아 왕조가 공작 왕조기도 하고 아쇼카 석주가 인도 화폐 가보면 국장이나 화폐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게 아쇼카 석주잖아요. 그죠? 아쇼카 석주 중에서 바라나시 석주가 들어있는 거고 인도의 국조가 공작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 플러스 뭐 정조 뭐 이런 캐릭터? 좀 이게 가능한가 싶은 캐릭터죠. 보통 성군 뭐 이렇게 문무를 발전시키고 이러면 무력이 좀 약하고 무력이 좀 강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력이나 문화력이 좀 떨어지는데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불교를 전향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불교를 전향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긴다 상가미타 당신 아들 딸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출가한 승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쪽하고 관련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승려를 뭐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그 승려가 신통을 보이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라는 설들도 있는데 정치적인 함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아쇼카가 출신 성분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신분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라문교나 이런 쪽을 지지하는 것보다 신분제를 옹호하는 걸 지지하는 것보다 사문전통, 즉 불교처럼 신분제에 대해서 신분제가 뭘 이렇게 태어나면서 더 가지고 있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천적으로 행동하는 걸 가지고 신분을 재규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들을 지지하기가 훨씬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지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올바른 행동만 하면 나는 최고의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라문교 입장에서의 신분제도를 보면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타당성 있는 일을 해도 너는 천민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교리를 믿을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그거보다는 불교 쪽으로 판을 재편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불교를 지지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불교를 지지하고 물론 아쇼카 왕은 훌륭한 불교 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부처님 유적지를 다니면서 아쇼카 석주도 세우고 오늘날까지도 인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인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불교 유적지에서 만나는 게 두 사람만 알면 되거든요. 아쇼카 왕하고 현장 스님.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저도 인도 성지순례 이런 데서 가이드를 할 때는 늘상 그 두 사람 얘기만 합니다. 늘상 그 두 사람 얘기만 합니다. 인도 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인도 쪽에는 마땅히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표지석을 아쇼카 왕이 아쇼카 석주로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여기가 부처님 유적지인갑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실제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처님 성지도 이렇게 다 참배하고, 지금 우리가 가서 인도에 가서 뭐 7박 8일, 안 그러면 뭐 10일, 12일 뭐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왕이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대동되는 식솔들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지 순례한다는 건 보통 신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뭐 신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정치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불교를 후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 다 이렇게 말살시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 불교 쪽을 확 미는 거죠. 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거요, 이렇게 해놓고 불교만 이렇게 미는 거죠. 이쪽만 밀고, 야 너네는 안 돼, 야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반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통일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제국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울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쪽만 이렇게 싹싹 미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그게 이제 아쇼카 왕의 불교 지능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지능해 놓으니까 불교가 호황기죠. 아이고 이런,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조건이 좋아져. 예전 80년대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각하시면 되죠. 들어가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출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생계형 출가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이 통솔이 잘 안 되는 거죠. 통솔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보시면 111쪽에 보시면 아쇼카 왕 때 3차 결집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경율론 논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비대해지는 불교가 부파, 그러니까는 더 분파되기 쉽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 쩍 갈라져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아쇼카 대왕 시절만 하더라도 동서 교단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자본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우라든지 시장이 커진 거죠. 시장이 커지면 아무래도 쪼개질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지역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20개 이상의 부파로 갈라지게 되고, 부파들이 갈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116쪽에 보세요. 발전이 초래한 어려움. 부파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범주 속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더 옆으로 가면 여기서도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야인시대 이런 거 보면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의 김두한, 뭐 이렇게 해서 딱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縄張리가 딱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서로 영역이 겹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사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절은 상대적으로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절은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 주유소로 얘기하면 예전에 주유소 거리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유소들이 이익이 많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제가 폐지됐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길 건너에 주유소가 있고 옆에 주유소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힘들어지죠,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절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절을 씹지 않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막 붙어서 바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고 좀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송광사로 성지순례 갔다 그래서 통도사 신도가 송광사에 다니겠어요? 한두 번 가겠지. 한두 번 가겠지. 하지만 뭐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다니면 성지순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그러니까는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관대한 문화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거리제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니까 한
아파트 상가 건물 안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그리고 스님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학교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한 달 수입이 한 20, 30 이런 걸로 살 수 있었거든요. 왜? 혼자 사니까.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그러니까 한 뭐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본사 소임을 살지만 방 주지, 밥 주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연결해 주지. 인터넷이 잘 안 돼. 그러면 원주 스님한테 내 방에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되는 거야. 난방이 잘 안 돼. 내 방에 난방이 이러면 어느 날 가면 고쳐져 있어. 이게 우렁이 각시야. 원주 스님은 우렁이 각시. 단 요청을 해야 돼. 그렇게.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돈 주고 하는 거는 핸드폰 요금. 그 다음에 속옷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사는 거. 양말까지는 거의 다 지급이 오죠.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나요? 옷도 뭐, 잘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들 일이 없으니까. 큰 돈 들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목사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죠. 거기는 진짜 죽기 살기로 살아야겠죠. 한 건물 안에 7군데가 있으면 영역이 계속 이렇게 겹쳐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나는 쟤네들과는 달라요. 디스도 해야 되고 특화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암암리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저를 씹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경쟁 대상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바라문교랑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문교나 같은 사문류에 속하는 자이나교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영역이 겹치게 되면 여기서 경쟁 상대는 누구냐? 불교 안에 있는 집단이에요. 같은 부파들. 그리고 거기서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디스전이 아니고 이제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선거에서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공약이나 정책 대결로 해라. 씹지 말고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막 까발리지 말고 정책 대결 그다음에 참신한 공약 해봐라. 어렵죠? 씹기는 쉽고 공약으로 타당성을 변증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파불교 시절 때 이걸 했죠. 어떻게 하느냐?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인도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인도 문화 때문에. 인도에서는 논쟁 문화가 있어요. 인도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밤새서 논쟁합니다. 초하루나 보름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에서 15일,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29, 30일 이렇게 육제일 보면 그렇게 걸려 있죠. 밤의 문화예요. 낮에는 더우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논쟁을 합니다. 막 입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판소리 구경하듯이 그럼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이런 게 부처님 당대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가방끈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기려면 한타 싸움에서 안 밀리려면 우리가 여러 이 동네에 패권을 놓고 쉽게 말해서 이 동네에서 저쪽 부파하고 우리 부파하고 지금 충돌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신도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거기서 기밀의 박치 같은 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제3의 수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인간 기계의 등장이에요. 기계가 있어, 기계. 이게 논사입니다, 논사.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천수경 외울 때, 천수경이나 이런 거, 뭐 반야심경 외울 때 뜻을 알고 외우는 것보다요. 외우는 거는 그냥 맞박 대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아 진짜.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외워져요. 뭐 뜻 알고 뭐 이렇게 순서 찾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우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임이 뭐냐? 다른 부파랑 충돌할 때 논사, 그러니까 우리 부파의 대표로 나가서 그 사람을 꺾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임무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좋은 놈을 추려서 계속 공부만 시켜. 뒤에서 다른 스님들이 다 돈 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쓰임새가 거기에. 거기서 밀리면 도장 깨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분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수준이 좋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군사력이라는 게 지금도 최고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파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박수를 받게 되는 환호. 걸그룹 같이 이제 막 쫙 아이돌 그룹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 스님 같이 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쪽에 사람들 시선이 막 쏠리고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논사들은 이기면 코끼리 타고 들어가요. 현장 스님도 중국에서 나중에 인도에서 게일왕의 무차대회 때 한번 이기거든요. 1등을 하거든요. 전국 1등을 하거든요. 전국 종교대회 1등을 하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정도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같은 부파 속에 있는 다른 스님들도 점점 이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죠. 야, 이거 나도 조금 이렇게 짝퉁이지만 A급 짝퉁까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교가. 공부하고 전문가들은 쉬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있어 보여야 되니까. 두 집단이 쉬운 말을 안 써요. 쉬운 말을 특별히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말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주 어려운 현학적인 말들을 써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파불교입니다. 그게 부파불교의 어려움. 이게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 그렇게 과열이 되니까 불교의 신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참배를 왔는데 이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게 한글 반야신경을 해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야신경을 한글로 한 뒤로 우리 예불 문화에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예불 시간이 길어졌다. 뭐 똑같아. 한글이라고 알고 한문이라고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냥 조금 더 길어졌다. 기도하는 부전 스님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졌다. 조금이라도 정근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이게 신도들 입장에서는 스님도 똑같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신도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왜 못 푸느냐? 풀고 유연성이 있는 집단은 훨씬 더 강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약한 집단일수록 함부로 못 풉니다. 함부로 못 풉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게 좀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당대에 도대체 이게 불교가 성립이나 될 수 있을까? 저런 얘기 하셔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이런 데 보면 원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그게 네모 구조냐?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냐? 동그라미 구조냐? 그러면 여기서 안 붙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벌써 저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부파불교 시절에. 저거 안다고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승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원전후에 그걸 안다고 뭔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기원전후가 되면
기원 전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원 전후라고 하는 시절이 아까 부처님이 출세하시던 그 시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추계시대라고 하는 거고, 전문용어로 추계시대. 그 다음에 2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이 통일의 시대. 그 다음에 기원 전후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에요. 세계 역사상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싹 바뀌기 시작해. 이때 힌두교가 만들어지는 거고, 바라문교가 이제 불교나 짜이나교나 이런 쪽에 밀리니까 우리도 재정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힌두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 쪽 입장에서는 그때 성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자로 써지는 거예요. 경전이 글자로.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누적이 있었냐면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탑. 탑하고 사찰하고는 다르죠. 부처님께서 탑은 어디다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리, 사거리 중앙에 신호등 같이 만들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열애의 탑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미얀마나 이런 데도 탑이 막 이렇게 종 가운데 있죠. 가보면 이게 탑 자리라고? 뭐 이렇게. 물론 드론 띄워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사찰은 아무래도 스님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사분율 방사건도나 이런 데 보면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약간 한적하고 탁발 나가야 되니까 너무 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부처님께서 정해서. 그래서 탑에 가보면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고, 스님들의. 근데 가니까 이제 가르침이 차단됐죠. 구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만 하고 있죠. 이게 뭐지? 들어도 모르겠고 안 들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처님이 진짜 저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렇게 하면 불교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부처님은 그 당시 민중들, 그다음 민초들, 뭐 꼴배는 목동, 그다음에 무슨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툭 건드려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인이 아닌데, 지식인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탑과 관련해서도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제 부처님 생애를 얘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찰 안내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라 할까, 부파불교에 대한 실증, 진짜 부처님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했다고? 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진짜 부처님은 도대체 누굴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뭐로 촉발되냐면 성문화, 문자화, 경전의 문자화가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경전이 문자화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불교 안의 지식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책으로 쓰여버리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했을 때 더 꼭 무슨 뭐 암기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보다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봐, 기원 전후에 왜 문자화 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우다 보니까 계속 선생한테 듣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외울 수 없을 만큼 늘어나요. 경전에는 언제나 이쪽 병에 있는 물을 이쪽 병에 붓듯이 라고 하면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설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망고가 있는데 이 동네에는 망고가 없네. 그러니까 망고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네 사람은 망고를 몰라. 그러니까 그건 노란색이고 망고를 뭐라고 할까? 그냥 맛있는 귤? 별로 타당한 것 같진 않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는 망고야. 그런데 맛있는 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부가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암기할 때는 덮어놓고 암기하는 게 더 빠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것보다 그냥 갖다 박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경전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해 놓은 것까지 다 외워요. 그러니까 그게 주석인지도 몰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런 식들의 개변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경전이 늘어나고 기원 전후가 되면 인간으로서는 다 못 외워요. 인간으로서는 다 못 외워.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컴퓨터가 다 검색해주는 시절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경전, 어떤 내용이 있는 경전 찾아줘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찾아주는 시절이에요. 아 진짜 클로바 찾아줘 이러면 찾아주는 시절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바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찾아줘 이러면 찾아줘. 지금은 그런 시절이라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기원 전후에 아무튼 외울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많아졌어요. 외우다가 끝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가장 먼저 된 게 스리랑카라고 하는 거죠. 스리랑카의 알루비아라 사원 뭐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 사람이 기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록하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거죠.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럼 제가인들도 그걸 보면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 여기서 중요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불교 중국 지역에서는 법화사상, 법화경, 그 다음에 유마경, 바이샬리의 유마경, 그 다음에 서북인도에서는 정토계 경전, 무량수경, 뭐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같은 그런 정토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방 쪽에서는 반야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죠. 화엄경은 나중에 완성되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중앙아시아의 호탄 쪽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엄경 전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호탄 쪽에서 완성이 됩니다. 실크로드 국가예요,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추동 원인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탑중심, 뭐 예전에 일본에서 주장한 것처럼 탑중심이었다면 그러면 법화경만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문화, 문자화라고 하는 거고 시대적 변화예요. 그 배경에는 시대적 변화.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구가 달라진 거죠. 혼자서 수행하는 거, 오케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방에서 지금 결제철이잖아요.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신 공부 아니에요?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을까? 내가 왜 거기에 대중공양을 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나를 구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당신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아라한들은 결국 당신만 빠지잖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당신의 깨달음을 미루고라도 우리를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살이죠. 개념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아시아 불교하고 인도 불교의 불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항마촉지인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깨달음의 수인입니다. 지금 깨닫는 자세.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다. 탁 이러면서 깨닫는. 깨달음. 그 정각 자체를 높이 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런데 인도에 가보세요. 항마촉지인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냐? 설법인입니다. 설법인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부처님으로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쪽 이상인격,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보살이죠. 그래서 아라한주의와 보살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 보살주의를 어떤 큰 그룹으로 묶으면 이것들은 묶이는 게 아닙니다. 다 쪼개져 있는 건데 이러한 대승불교의 어떤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시대적 변화하고 문자화가 있었을 거고 이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거를 대승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대승은
이분들이 다 자기가 같은 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유마경하고 법화경, 반야경, 화엄경 다 같은 팀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단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큰 흐름이 생긴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애플도 있는 거고 삼성도 있는 거고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이 다 같은 회사냐? 아니죠. 흐름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흐름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꼽히기 위해서는 지식이 퍼져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외울 때는 지식이 승려들에게만 독점돼 있었는데 성문화가 되면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된 거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지도교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인터넷만 잘하면 된다. 지금은 거의 다 공개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원 스님 때 그런 어른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비중이 컸습니다. 직접 그 선생님한테. 왜? 그 선생님만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왜? 모든 지식이 거의 다 공개돼 있어요.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가 지금은 최고입니다. 시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같은 게 기원 전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원 전후에 있었던 이러한 확대하고 흐름들, 이쪽에서는 공사상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정토가 뜨고 있는 서방 쪽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불상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